장애인이랑은 못 살아. 이혼하자.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깨어난 내게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되찾은 지 고작 1시간, 의사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내린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윤정이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갑고 끝없이 넓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꺼풀조차 제대로 감기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은 쇳가루를 삼킨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깨어났군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야 끝으로 남자의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남편 장태석이었습니다. 15해를 함께 산 남자. 아버지의 회사를 함께 키우자던 남자. 그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혼하자.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석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마치 서류에 도장을 찍듯 그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불구랑은 못 살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목안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2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이혼 동의서, 하나는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석 달치만 내줄게.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해.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폭발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쏟아지는 철골, 그리고 어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간 태석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하야, 서류 챙겼지? 변호사 약속 시간 확인해. 여자의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비서 최은하였습니다. 네, 대표님. 오후 3시에 법무법인 도착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이미 공증 준비 끝났어요. 2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팔은 화상으로 붕대에 감겨 있었고 2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하반신 마비라고 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은진푸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0년간 장을 담그며 살았던 아버지. 품질이 곧 신념이라 말했던 아버지. 그 회사를 태석에게 넘긴 건 정희 자신이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담요 밑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오른발 엄지발가락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발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멈췄습니다. 대신 입술이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지나갔습니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얀 천장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구겨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사장님. 제 이름은 배철수입니다. 사설탐정이죠. 정희는 눈동자만 움직여 그를 바라봤습니다. 배철수는 소주병 뚜껑을 따며 씩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장님 남편이 벌써 회사 이사진한테 사장님 사망 소식 흘렸다는 겁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철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참 더럽죠. 재벌도 불구도 법원도 전부 돈 냄새에 약해요. 특히 탐욕에 눈먼 인간들은 더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정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은진푸드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태석과 최은하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 폭발 전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찍힌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배철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가스밸브 점검 스티커가 없어요. 분명 한 달 전에 점검했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말이죠. 누가 떼어낸 거겠죠?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여전히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철수는 소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전 원래 사장님 동생한테 의뢰받았어요. 언니가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근데 파보니까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진푸드 레시피 사장님 아버지 윤석주 회장이 50년 동안 연구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대기업들이 100억 넘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안 팔려고 했죠. 배철수는 돌아서서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품질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믿으셨으니까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배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남편은 달랐죠. 장태석, 그 사람은 레시피를 돈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비서 최은하는 그걸 부추겼고요.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는데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거. 그리고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장사는 신념으로 하는 거다. 돈은 그 다음이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장독대를 어루만졌습니다. 된장 뚜껑을 열 때마다 나던 그 구수한 냄새. 그게 은진푸드의 전부였습니다. 배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증거 찾아드릴게요. 근데 사장님도 준비하셔야 해요. 살아있다는 걸 숨기면서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면서요. 그는 문을 열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 세상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 사장님 남편은 후자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사장님 선택입니다. 배철수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조금씩 주먹을 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탐욕으로 빼앗아갔으면 신념으로 되찾아야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복수의 냄새가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은진푸드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30%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품질을 낮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맞은편에 앉은 장태석이 펜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뭐로 해결하겠다는 거야?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 옆에 앉은 최은아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감성보다 마진이에요. 대기업 OEM으로 넘기면 당장 100억은 들어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지킨 레시피를 팔 순 없어요. 그건 우리 회사의 정체성이에요. 테이블 끝에 앉은 시어머니 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체성으로 밥 먹고 살아? 태석이 말이 맞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고집만 부리다간 회사 문 닫는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랬습니다. 아들 편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은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장태석의 형이었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회의 중이야? 나도 이사인데 왜 안 불렀어? 태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형, 술 마셨으면 들어오지 마.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장태석? 너만 후계자야? 나도 아버지 아들이야. 근데 왜 맨날 넌 경영에 끼고 난 빼? 금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가 있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결국 다 동생 좋은 일만 시키려는 거잖아. 나도 능력 있어.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은 늘 이랬습니다. 형제 간 경쟁, 시어머니의 편애, 그리고 끝없는 불화. 최은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공장 설비는 20년 됐어요. 안전점검 비용만 해도 연간 5천만 원이고요. 태석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 나도 이 회사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 방식으론 안 돼. 정희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내 방식이 뭐가 문제인데요? 태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집. 내 고집이 문제야. 아버지 시대는 지났어. 이젠 내가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해.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요? 결혼 초엔 다정했던 남자, 아버지를 존경한다던 남자,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효실에 들어서자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장을 저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공장장 박정수가 다가왔습니다. 60 중반의 그는 아버지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박 과장님. 요즘 발효 상태는 어때요? 정수는 웃으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최상이죠. 회장님 레시피대로 하면 틀림없어요. 근데 사장님 요새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던데요. 정희는 장독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항아리가 따뜻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다들 레시피를 팔자고만 하네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되죠. 이건 단순히 된장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평생을 바친 철학이에요.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해요, 박 과장님. 적어도 과장님은 이해해 주시네요. 그때 공장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석과 은하가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시설이 너무 낙후됐어. 이런 걸로 어떻게 경쟁하겠어? 은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요즘 공장들은 전부 자동화예요. 여긴 수작업이 너무 많아요. 정희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수작업이 우리 경쟁력이에요. 기계로는 이 맛을 못 내요.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 아니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은하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이사님. 조만간 결정 나면 연락드릴게요. 레시피 가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이미 매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진푸드의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정희는 공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제 발효실 온도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도로를 달리며 그녀는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엔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차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엔 절대 공장에 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정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지나 발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태석 씨?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저 멀리 보일러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그는 가스밸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태석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희야. 너 왜 여기 나왔어? 온도 이상하다고 해서요. 근데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태석은 일어서며 손을 털었습니다. 나도 연락받고 왔지. 근데 보일러 밸브가 좀 헐거워서 조이고 있었어. 정희는 다가가려 했지만 태석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가스 새는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 위험해. 그럼 당신도 빨리 나와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밸브를 잠갔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밸브가 왜 헐거워진 거예요? 지난달에 점검했잖아요. 태석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오래된 설비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스 냄새가 아직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주말인데 나와줘서. 태석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좀 이따 갈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정희는 본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정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소방차 5대가 와 있어요. 발효실 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희는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며 손이 떨렸습니다. 공장까지 30분 거리였지만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통제되어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박정수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월요일 아침이라 출근 전이었거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공장, 50년 역사의 발효실, 모든 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뭐래요? 박정수가 소방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스밸브 누출이래요. 주말에 점검을 안 한 모양이에요.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토요일 새벽 태석이 밸브를 만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오후에 태석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췄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정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당신 뭐 한 거예요?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밸브 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폭발했어요. 이게 우연이에요? 태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팔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윤정희.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정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답해요. 당신이 뭘 한 거예요?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우리 회사 공장을 왜 폭파시켜? 보험금? 아니면 레시피 때문에?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정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공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 사흘째였습니다. 정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그녀는 공장 잔해를 살피다 무너진 철골에 깔렸습니다. 오른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하반신은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 평생 휠체어 생활.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동생 윤지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공장도 타버리고 언니까지 이렇게 되고. 정희는 침대 밖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토요일 새벽에 태석이가 공장에 있었어.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형부가? 가스밸브를 만지고 있었어. 그리고 사흘 뒤에 폭발했어. 지영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형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15해를 함께 산 남자. 그가 정말 자신을 해칠 수 있을까요? 금요일 아침 태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태석은 봉투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이야기야. 공장이 날아갔어. 복구 비용만 50억이야. 우린 그 돈 없어. 정희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보험금 나오면 레시피 팔자. 대기업에 넘기고 우리는 손 떼는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아버지 유산이에요. 태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유산으로 밥 먹고 살아? 지금 현실을 봐. 넌 불구가 됐어. 회사 경영은커녕 혼자 걷지도 못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구.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불구인 아내 평생 떠안고 살 자신 없어.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태석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와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회사 지분 전부 나한테 넘겨. 어차피 넌 경영 못해.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가 이렇게 된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는데. 태석이 비웃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해. 의사 말 들었잖아. 평생 휠체어야. 그런 내가 무슨 사장 노릇을 해?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태석은 서류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일주일 줄게. 그때까지 서명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넌 지금 의료비도 못 내잖아. 그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병원비는 석 달치만 내줄게.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복도에서 태석과 최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서명 받으시면 바로 변호사한테 가시면 돼요. 알아. 일주일 안에 정리할 거야. 그럼 레시피 매각건도 진행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100억이면 새 출발하기 충분해.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정희는 침대 옆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형부가 이혼하재. 회사 지분도 전부 달래. 지영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언니가 이렇게 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조용히 해. 복도에 사람 많아. 지영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언니, 이거 서명하면 안 돼. 절대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해. 절대 안 줘.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야. 저 인간한테 넘길 순 없어. 지영이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싸우자. 정희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영아,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어떻게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담요 밑으로 손을 넣어 발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반드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지.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병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여전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물리치료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순찰 중입니다. 그는 정희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담요를 정리하다가 정희의 발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발가락을 살짝 눌렀습니다.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느껴졌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도윤도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느끼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느꼈어요. 분명히.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감각이 남아있네요. 이건 뭐예요?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희망이에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가족들한테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봤어요. 사장님 남편분이 의사랑 복도에서 얘기하는 걸 평생 못 걷는다고 확실히 진단서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석이 일부러 진단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차트 확인해 봤어요. 사장님 척추 손상은 심하긴 하지만 완전 절단은 아니에요. 재활하면 걸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태석은 그녀를 불구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영원히 침대에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요. 밤마다 제가 올게요. 아무도 모르게. 정희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부터 비밀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매일 밤 11시에 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순찰을 마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다리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아파도 참으셔야 해요. 소리내면 들킬 수 있어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도윤은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발가락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보통은 석 달은 걸리는데.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안에 서명하래요.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한대요.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돈 앞에선 사람도 아니에요.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장님이 직접 걸어서 그 서류 찢어버릴 수 있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났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다리에 전기 자극을 주고 근육을 마사지했습니다. 정희는 고통을 참으며 조금씩 발을 움직였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정희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의지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복수하시려고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발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담요 밑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병실 침대에 혼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등을 받쳐주며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사장님.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걸을 수도 있어요. 정희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더 빨리 해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배철수였습니다. 그는 손에 소주병을 들고 들어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오, 이게 무슨 광경이야? 밤에 남녀가 이렇게 다정하게.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배철수는 문을 닫고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나는 사설탐정이지. 아이고, 로미오와 줄리엣 재활 버전이네. 감동적이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 탐정님, 농담은 그만하세요. 배철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소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으로 감동받았어. 근데 사장님, 이거 비밀로 하는 거 맞죠?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도윤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배철수는 소주 뚜껑을 따며 말했습니다. 내 직업이 뭔데? 비밀 캐는 게 내 밥벌이야. 걱정 마. 나도 사장님 편이니까. 정희는 배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증거 찾으셨어요? 배철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공장 CCTV 복원본이야. 소방서에서 하드 회수했는데 난 그걸 복사했지.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뭐가 찍혔어요? 토요일 새벽 4시 53분. 장태석이 공장에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밸브실에서 뭔가 만지는 장면. 근데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 뭘 했는진 모르겠어.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경찰에 제출하면 되잖아요. 배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림없지. 이 정도론 증거 불충분이야. 변호사가 점검하러 갔다고 우기면 끝이야. 우린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요? 응. 예를 들면 장태석이 누군가랑 짜고 한 거라는 증거. 동거래 내역이나 공모 대화 같은 거. 배철수는 소주를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사장님, 남편이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요? 비서 최은하요. 맨날 붙어 다녀요. 배철수는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최은하. 그 여자 뒷조사 해봤더니 빚이 어마어마하더라. 3억? 그 돈 어디서 갚을 것 같아?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석과 은하.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였던 겁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해요? 배철수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사장님은 계속 재활하세요. 걷는 모습 아무한테도 보이면 안 돼요. 죽은 척, 불구인 척 계속하는 거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내가 장태석 미행할게요. 은하랑 만나는 거 전부 녹음하고 촬영할 거야. 언젠간 꼬리 밟혀. 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뭘 하면 돼요? 배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사장님 다리 고치는 거지. 그게 내 임무야. 아, 그리고 가끔 심심할 때 사장님 웃겨드리고. 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물리치료사예요. 배철수가 소주병을 들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물리치료사든 뭐든 우리 팀이야 이제. 한 잔해. 도윤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술 못 마셔요. 뭐? 젊은 놈이 술을 못 마셔? 요즘 애들은 참. 배철수는 혼자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정희는 두 남자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배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희망 잃지 마세요. 세상엔 나쁜 놈들도 많지만 우리처럼 착한 놈들도 있어요. 술 취한 탐정, 순진한 물리치료사, 그리고 불구인 척하는 사장님. 이 조합이면 충분히 이겨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배철수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맙긴. 나 의뢰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회사 되살리면 평생 된장 공짜로 주세요. 그는 나가면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아, 맞다. 내일부터 미행 시작해야지. 장태석 그 자식 어디 한번 잡아보자.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분이네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도윤은 정희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도윤 씨. 도윤은 불을 끄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꼭 다시 걸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비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희는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도움 없이도 침대에서 일어나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낮엔 철저히 불구인 척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태석이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풀려 있었고 입가엔 침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맞죠? 이 상태예요, 변호사님. 태석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 의사소견서도 있고요. 이 정도면 이혼 사유 충분합니다.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멍청한 놈들. 태석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우린 이제 끝이야.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눈물을 오해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 법원 날짜 잡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두 사람이 나간 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태석의 차를 바라봤습니다. 조수석에 은하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철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대박 터졌어요. 오늘 녹음 좀 들어보세요.
노트북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석과 은하의 대화였습니다. 은하야, 이혼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오빠, 진심이에요? 근데 회사는요? 레시피 팔면 150억 들어와. 반은 내 거야. 정말요? 와, 그럼 내 빚도 다 갚고 남네.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철수가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오빠, 장인어른 금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레시피 원본 있잖아요. 걱정 마. 비밀번호 알아냈어. 정희 생일이더라. 바보같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배철수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해요. 횡령 의도, 공모 다 찍혔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폭발 사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건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도윤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배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녹음했지. 이제 슬슬 끝이 보여요. 도윤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침대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 재활 시작할게요. 더 세게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전 이제 뛸 수도 있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병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배철수와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창문까지 걸어가서 돌아왔습니다. 맞죠? 전 이제 괜찮아요. 배철수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사장님. 이러다 마라톤도 뛰겠는데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라톤은 아니고 법정까지만 걸어갈게요. 금요일 아침 동생 지영이 병실에 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침대에 누워 불구인 척했습니다. 지영은 언니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다음 주에 이혼 재판한대. 어떻게? 정희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무슨 소리야? 회사도 다 빼앗기는데. 정희는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형부가 법정에서 뭐라고 하든 넌 내 편이지?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언니. 난 죽어도 언니 편이야. 정희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 다음 주 재판 꼭 와줘. 내가 선물 하나 보여줄게.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정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야윈 얼굴, 긴 머리, 창백한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밤이 되자 도윤이 왔습니다. 그는 정희와 함께 병실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보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기적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복수예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다 되찾을게요.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배철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뭘 찾았는데요? 배철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엔 은행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 이틀 전 최은하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보낸 사람은 장태석. 정희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배철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일주일 후 장태석 계좌로 보험금 30억이 들어왔어요.
그중 5억을 은하한테 보냈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배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장태석은 끝이에요. 사기, 횡령, 방화 미수까지 다 걸려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증거 찾았어요. 결정적인 증거요. 도윤은 웃으며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배철수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장태석 표정 보는 게 진짜 기대되네요. 깜짝 쇼가 될 거예요. 정희는 소주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다 두 분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도 주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기적을 봤어요. 사장님이 다시 걷는 걸 보다니.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병실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법원이었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휠체어를 밀었고 지영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방청석엔 배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은하가 있었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정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미소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하반신 마비로 인해 혼인 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두 발로 서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거짓입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 거짓말. 의사 진단서가 있잖아. 정희는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사한테 부탁해서 조작한 진단서죠. 저는 다 알아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원고 측,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태석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재판장이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원고가 제 비서에게 보낸 돈입니다. 공장 폭발 이틀 전 5천만 원, 그리고 보험금 받은 후 5억 원입니다. 태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업무 자금이야. 회사 운영비라고.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업무 자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나요? 그것도 폭발 직전에?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희가 막아섰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발건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은 여기서 중단하고.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편문이 열리며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장태석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태석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 내가 이런 짓을. 정희는 태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나는 끝낸 것뿐이에요. 태석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은하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방청석에서 배철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지영이 달려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해냈어. 하지만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재판이 끝난 사흘 후였습니다. 정희는 은진푸드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박정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군요. 정말 기뻐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과장님. 이제 회사 다시 세울 거예요. 하지만 사무실로 들어가는 순간 책상 위에 법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소송 걸었어. 회사 지분 반환 요구래. 정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자는 태석이 정희에게 넘긴 지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 안 돼. 태석은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론 가능하대. 변호사가 그러는데 승소 가능성도 있대.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오후 배철수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큰일이에요. 은진푸드 레시피가 유출됐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아버지 금고를 털었어요. USB가 사라졌대요. 정희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박정수가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자정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못 찾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희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범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습니다. 은하가 끼던 반지였습니다. 은하, 저 여자가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배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500만 원에 보석됐어요. 누가 돈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팔 생각일 겁니다.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민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동생 장태석은 누명을 썼습니다. 진짜 범인은 재수씨 윤정희입니다. 그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을 폭파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도 있습니다. 정희 씨가 폭발 전날 공장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정희는 뉴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지영이 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언니, 진정해. 저 인간은 원래 저래. 하지만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엔 악플이 달렸습니다. 남편을 감옥에 보낸 악녀 보험금 노린 사기꾼, 온갖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배철수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조직적이에요. 누군가 뒤에서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누구요? 시어머니 쪽 같아요. 민수한테 돈 주고 기자회견 시킨 거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전부.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금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금자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포기해라. 회사는 우리 집안 거야.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다 꾸민 거예요? 꾸민 게 아니라 되찾는 거지. 내가 빼앗아 간 걸.
금자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서명해. 집은 전부 우리한테 넘기고 나가. 정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찢었습니다. 절대 안 줘요. 아버지 회사예요. 금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산 사람은 내 아들이야. 태석이는 곧 풀려날 거고, 그럼 회사는 다시 우리 거야. 정희는 금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도 공범이었군요. 처음부터. 금자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남편, 비서, 시어머니, 형님 모두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정희의 회사 경영권이 정지됐습니다. 은진푸드 출입도 금지됐습니다. 정희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밀렸고 생활비도 바닥났습니다. 휴대전화엔 독촉 전화만 왔습니다. 윤정혜 씨, 병원비 300만 원 입금 안 되고 있습니다. 카드값 연체되셨습니다. 즉시 납부하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동생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지영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찾아왔어. 언니 고소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 가족까지 고소한대.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이었습니다. 고소인 명단에 지영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넌 서명하지 마. 하지만 언니, 우리 부모님까지. 정희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난 혼자서도 괜찮아.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더 힘이 있었으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지영이 나간 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철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쁜 소식이에요. 또 뭐예요? 최은하가 레시피를 대기업에 팔았어요. 100억에.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50년이 100억에 팔려나간 것이었습니다. 배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태석, 보석 신청 받아들여졌어요. 내일 나온대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3억 보석금 냈어요. 좋은 변호사도 붙였고.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레시피도 정의도. 배 탐정님, 이제 그만하세요. 예. 더 이상 조사 안 하셔도 돼요. 의뢰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배철수는 소주병을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시는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철수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사장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쓰러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안 일어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집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제가 밑에 있어요.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도윤 씨, 이제 끝났어요. 졌어요. 도윤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불가능을 이겨냈잖아요. 다시 걸었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윤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는 아직 있어요. 의지요. 그리고 진실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찾았어요. 병원 기록을요. 장태석이 폭발 전날 응급실에 왔었어요. 손에 화상을 입고.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가스를 만지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기록 어디 있어요? 병원 서버에 있어요. 제가 복사해놨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싸워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그녀의 눈엔 다시 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정희는 도윤과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장태석의 응급실 기록이에요. 폭발 하루 전 오후 10시에 왔어요. 정희는 기록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오른손 화상 2도, 가스 접촉으로 인한 화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면 재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스를 만진 증거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만으론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좋은 변호사 붙였잖아요. 또 우기면 끝이에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증거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 돈으로 다 무마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태석이 직접 말하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미끼를 던져야 해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걸로. 새벽 5시 정희는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희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전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회사도 지키지 못했고 레시피도 빼앗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봤어요. 그 사람이 탐욕에 눈이 먼 줄 몰랐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워볼게요.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신념, 제가 되찾을게요. 꼭.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배철수를 만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배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달라 보이는데요? 배 탐정님, 마지막 의뢰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뭔데요? 정희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장태석을 만나고 싶어요. 단둘이. 녹음기를 숨긴 채로.
배철수는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배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장소 잡을게요. 근데 사장님, 각오는 되셨죠? 네.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배철수는 그 웃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차갑고, 더 위험한 웃음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영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또 협박했어. 이번 주 안에 서명 안 하면 언니 사기죄로 고소한대.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언니, 정신 차려. 고소당하면 감옥 가. 지영아, 난 이미 감옥에 있었어. 거짓말과 배신으로 만든 감옥에. 이젠 나올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녹음기 준비했어요. 이거 5단에 숨기면 돼요. 정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이 모든 게 끝나면 꼭 보답할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장님이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정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웃어드릴게요. 이기고 나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마지막 복수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정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정희는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5단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배철수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정희야. 태석은 정희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거래하려고요.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지분 전체 포기 각서였습니다. 조건이 뭔데? 사고 진실을 말해줘요. 당신이 정말 한 건지. 태석은 웃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지? 정희는 가방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태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잖아. 근데 넌 고집만 부렸어. 레시피 안 판다고. 품질 지킨다고.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 사고 한 번 나면 보험금 나오고 그걸로 레시피 팔면 되겠다고. 그래서 밸브를 건드린 거예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토요일 새벽에 밸브 풀어놨어. 월요일쯤 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터졌지.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다친 건 내 잘못이야. 왜 그날 공장에 간 거야? 당신이 저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태석은 씩 웃었습니다. 맞아. 내가 전화했지. 온도 이상하다고. 내가 오면 목격자가 되니까.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불구가 된 건 예상 밖이었어. 처음엔 미안했지. 근데 생각해보니 오히려 좋더라. 이혼 사유도 되고. 은하랑은 언제부터였어요? 태석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1년 전부터. 그 여자 똑똑해. 레시피 같이 알아봐 준 것도 은하야.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솔직히 안 미안해. 난 내 인생 살았을 뿐이야. 정희는 서류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요. 이제 전부 당신 거예요. 태석은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태석은 펜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님이 보석금 내주셨잖아요. 3억이나. 태석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한테 다 말했어. 처음부터 같이 계획했거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어. 내가 물려받은 회사가 원래 우리 집안 거라고. 되찾아야 한다고. 서명이 끝났습니다. 태석은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남이야, 정희야. 좋은 인생 살아.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테이블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철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다 녹음됐어요. 완벽해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카페 밖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배철수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방화 및 사기 사건 제보하려고요. 증거 녹음 파일 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끝나요. 세 사람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쓰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장태석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은하와 함께 있다가 수갑을 찼습니다. 무슨 짓이야? 보석 중인데 왜 또 잡아가?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장태석 씨 방화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하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왜 저까지? 형사가 말했습니다. 레시피 불법 매매 및 절도죄 추가됩니다.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한 명 더 남았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 금자가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말했어. 처음부터 같이 계획했거든. 금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진술하시죠. 금자는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석이 직접 범행을 자백했습니까? 네. 가스밸브를 조작했고 저를 일부러 현장에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녹음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판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한 녹음은 합법입니다. 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 김금자 씨도 공모했다고 들었습니까? 네. 처음부터 같이 계획했다고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금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금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인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증인은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발 전날 응급실에 왔습니다. 오른손에 가스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태석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순 화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윤이 말했습니다. 기록엔 명확히 가스 접촉으로 인한 화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태석, 방화 및 사기, 횡령 혐의 전부 유죄,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태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은아, 절도 및 공모 혐의 유죄,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은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금자, 공모 혐의 유죄,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금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인은 방청석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겼어요. 정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배 탐정님. 덕분이에요. 배철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에이, 사장님이 잘하신 거죠. 아, 그리고 약속 잊지 마세요. 평생 된장 공짜요. 정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회사 되찾으실 거죠? 네.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영이 달려와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나 진짜 자랑스러워. 정인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법원 계단에 서서 햇살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은진푸드 공장이었습니다. 정인은 복구된 발효실을 걸었습니다. 장독대가 다시 놓여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새 레시피로 첫 장 담궜습니다. 정인은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냄새네요. 박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레시피 그대로 했으니까요. USB는 없어졌지만 제 머릿속엔 다 있습니다. 정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인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회사를, 아버지의 신념을 다시. 박수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켰어요. 우리 회사.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은진푸드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 공장이 세워졌고 직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가을 오후였습니다. 정인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장님, 은진푸드를 복지재단으로 전환하신다고요? 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음식은 이제 약한 사람들의 밥이 되어야 해요. 독거노인, 장애인,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익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필요한 만큼만 벌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장사는 신념으로 하는 거라고. 돈은 그 다음이라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멋있었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야 뭐, 그냥 재활 도와드린 것 뿐인데요. 아니에요. 도윤 씨는 제게 희망을 줬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회사 물리치료실 책임자 자리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도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네. 직원들 건강도 챙기고 지역 주민들도 돕고. 어때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쁘게 할게요. 저녁 정희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희예요. 오늘 좋은 결정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회사를 재단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돈벌이가 아니라 나눔을 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죠?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믿었던 가족한테 버림받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일어서는 용기라는 걸.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괜찮아요.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녀는 산소를 내려왔습니다. 입구에서 배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 축하 파티 준비됐어요. 파티요? 당연하죠. 우리 사장님 재단 만든 거 축하해야죠. 정희는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식당에는 지영, 도윤, 박정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배철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윤정의 사장님, 그리고 은진푸드의 새 출발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희도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배웠어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걸. 배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그게 인생이죠.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제 명예를 짓밟았어요. 제 회사를 빼앗으려 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까지 부러뜨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전 이겼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공장 발효실에 섰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정희 사장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복지재단입니다. 사장님 사업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좋은 일 하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효실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 정희는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햇살이 바르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고양이였습니다.